자, 2025년 1월 23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입니다. 전지적 평론가 시점 전평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만화클래식 본체이신 정다빈 PD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함께 전평시 꾸며주시는 박이나 이재민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되게 오랜만이에요. 1년 너무 만에. 오랜만이죠. 마지막으로 업로드된 게 2024년 6월 12일 269편 지금 307편까지 단위가 달라졌다. 올랐는데 미즈키 시게루 편이었고 그래도 10월에 하만전에서 공개 방송 한번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거의 7개월 만에 방송으로는 이제 찾아뵙는 거라서 이제 조금 근황이 궁금한데 이재민 평론가님 좀 바쁘셨죠? 저는 옆에서 두 분을 봤기 때문에 네. 정말 욕은 할 수가 홀라 바쁜 거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 보이시긴 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별로 힘들진 않았고요. 재밌었어요. 근데 동공이 풀려 있는데 이제 그 해외랑 일을 좀 했어야 되는데 한국인 성미에 너무 안 맞아. 느려서. 메일을 보내면 메일이 네. 안 와, 안 와. 걸어가는 것처럼 내가 파발을 보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답장이 느리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정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 메일이 한참 뒤에 오는데 다른 내용으로 와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이것은 한국인이 너무 빠른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원래 이 속도인가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둘 다이지 않을지. 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곱하기가 된 거죠.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제곱으로 이렇게 네. 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느끼면서 이거 왜 주간 연재를 해외에서 힘들어하는지 알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쁘게 지내셨고요. 네, 재밌었어요. 박이나 이사장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 그냥 열심히 학교에 있고 글 쓰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늦게 녹음을 하게 된 거죠? 이유가 있죠. 저희가 아. 그 미즈키 시게루 편에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예고를 하고 끝냈을 거예요. 저희가 다음 할 때는 나가이고 편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기억나요. 네. 그렇게 끝났는데 이제 한 분께서 계속 이제 나가이고가 별로 탐탁지 않으셨는지 좀 미적미적 되느라 잡히지 않았죠, 녹음 일정이. 그래서 그 시간이 한 두 달이 붕 뜬 거군요. 나가이고를 했어야 될 시간이. 맞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뭘 했나 생각해 봤더니 나가이고 작품을 열심히 봤구나. 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저고요. 제가 조금 모르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민기적 하다 보니까는. 근데 나가이고를 하면 작가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당시 시대상에 대해서는 진짜 할 얘기 많습니다. 그치, 그 사람이 해낸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일단 그 작품을 보는 게 전 좀 힘들어서. 근데 또 이렇게 또 연대기적으로 가면 나가이고보다 우메즈 가츠오를 먼저 하는 게 맞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메즈 카츠오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전에 광고가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담비 같은 광고가 네. 담비도 아니야 소나기 같은 광고가 살짝 들어와서 MR 하나 듣고 나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화클래식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상상비즈 아카데미에서 2025년 3기 상반기 웹툰 창작 과정 교육생을 모집 중입니다. 상상비즈 아카데미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분야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 모든 교육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이번 웹툰 교육 과정은 JQ 코믹스에서 교육을 진행하며 JQ 코믹스의 이종규 대표, 역대급 영지 설계사 각색의 이현민 작가, 닥터 프로스트의 이종범 작가 등이 직접 강의를 합니다. 웹툰 작가로 데뷔, 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교육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 확인과 교육 신청은 상상비즈 플랫폼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상상비즈 아카데미 아마 제 음성으로 MR이 나갔을 텐데요. 올해 상상비즈 아카데미는 JQ 코믹스에서 주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박이나 이사장님이 이끌고 계신 서울웹툰 아카데미가 서포트하는 개념으로 같이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상비즈 아카데미에 이제 수업을 할 때 이사장님과 이재민 평론가님도 함께 참여하실 텐데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상상비즈 아카데미는 SBA에서 진행하는 교육
교육이고요. 네, 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그 교육 과정인데요. 네. 올해가 3회차 교육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좀 안정화돼 있고 굉장히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1, 2회차에 걸쳐서 냈어요. 네. 이 웹툰 교육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네네. 멘토링 교육인데 저희가 서울 웹툰 아카데미에서 멘토링 교육을 하면서 이 효과를 검증을 해서 네. 이제 작가를 지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데뷔작을 만들었지만 후속작을 못 만드시는 분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1회차, 2회차하고 다르게 조금 더 멘토진을 좀 저희가 그동안 JQ에서 파견 나와서 진행하시던 작가님들 중에서 좀 반응이 좋았던 피드백이 좋았던 작가님들이 멘토로 적극적으로 결합을 하셔서 사실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었던 약간 되게 화려한 멘토진을 구성했어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 멘토에 이종규 JQ 코믹스 대표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연출과 콘티를 멘토링 하는데 그 유명한 이제 몰락 인생의 이현민 작가님이 참여를 하십니다. 정말 멘토링 잘하고 정말 연출 잘해요. 이렇게 사실 약간 마법의 손 같은 그런 분이고 그리고 디지털 작업에 또 마법의 손인 송래원 작가가 참여하셔서 그리고 나머지에 이제 그 저희 서울 웹툰 아카데미의 멘토신들 뭐 최호철 선생님이나 이재민 작가님이나 그리고 저나 뭐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좋은 교육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번 교육의 특이점은 주간반, 야간반 이렇게 나뉘는데 주간반, 야간반의 구성이 똑같아요.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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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해서 주간반 4시간, 야간반 4시간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적절하게 갈 수 있는 쪽에 지원을 해서 오시면 됩니다. 혹시 그것도 되나요? 주간반에 지원을 했는데 네. 야간반으로 옮겨야 되는 사정이 생겼어. 아니면 야간반인지 왜 이렇게 복잡한 옵션을 얘기해요? 네, 그런 건 나중에 상담하시면 되는데 처음 지원하실 때 정확하게 지원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티오가 있기 계속 때문에. 경쟁률이 높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쉽게 그냥 개인 사정을 봐드리기는 어렵고 처음에 지원하실 때 정확하게 지원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재민 평론가님도 참여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하시잖아요. 네. 좀 어떤 느낌의 각 이런 워크숍이나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다 뭔가 분위기나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상비즈 아카데미 좀 어떤가요? 제가 작가님들이나 아니면은 작가 지망생분들 하시는데 강연을 가면은 네네. 이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방법 저 나름의 방법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 신티크가 앞에 있잖아요. 신티크 이렇게 앞에 누워 있으면 분위기 별로 안 좋은데요. 자기 것만 보고 있어. 신티크 서 있잖아요. 그럼 분위기 되게 좋은데요. 여긴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들어야 될 얘기 나오면 보면서 작업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누워 있으면 뒤에 사람이 못 봐요 내 거를. 근데 내 걸 봐도 상관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은 거지. 이 사람들이 내 걸 보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위기가 작년 올해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지원하시는 분들 경쟁률이 있어서 뭐 잘 되실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작년에 경쟁률이 꽤 됐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합격하신 다음에 들어보시면 이만한 수업 듣기 힘들다는 거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사실 이게 그 SBA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공간도 운영비도 지원되고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거를 유료로 과정을 만들자면 아마 미국에 있는 아트스쿨 정도 학비를 받아야 될 그죠. 거예요. 한 학기에 대략 3개월이라고 잡으면 3개월에 하면 대략 아티스쿨들이 보통 저렴한 곳이 한 600만 원, 비싼 곳은 한 2천만 원 이렇게 가거든요. 그 중간 정도의 가격은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출석률이 좋아야 무료인 거죠? 그렇죠. 근데 아, 그 네. 보증금이 있긴 한데 세금으로 받는다고 그러니까 무료라고 막 해도 되는 수업은 절대 아니다. 그렇죠. 그냥 보증금을 내고 본인이 열심히 출석만 하고 열심히 듣고 결과물을 그래도 내면은 이제 네. 돌려받고 무료인 거죠. 그리고 그렇죠. 분명 좋은 성과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이렇게 웹툰을 만드는 일들이 혼자 고립돼서 혼자 하면 되게 외롭고 힘들어요. 또 그리고 고립돼서 하다 보면 또 이상한 자꾸 잘못된 생각들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멘토들도 함께 하고 동료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일기든 이기든 지금 계속
SBA도 이 상상비자 아카데미를 나온 친구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또 SBA가 되게 잘하는 게 상상비자 아카데미가 있는 명동에 또 그 작업 공간도 SBA에서 운영하고 역시 JQ가 같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작업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졸업하면 그 작업 공간에서 물론 뭐 원한다고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들어가서 함께 작업을 하면서 되게 이렇게 중요한 작가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매번 또 그 SBA에서 그 행사도 하고 작년에 창작 위크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가장 지자체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관련 교육기관 그리고 이 작가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구글에서 SBA 치면 서울경제진흥원이라고 나오고요. 아니면은 그냥 상상비자 아카데미 치면 돼요. 상상비자 아카데미 쳐도 되고 인스타에서 SWA나 뭐 이런 데서 확인해 보시면은 아실 수 있고 저희 방송 이 에피소드의 게시판에도 이제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봐주시고 아마 설날 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신청하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세금 잘 쓰는 아주 훌륭한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SBA 상상비즈 아카데미 한번 관심 가지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단비처럼 들어온 광고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방송하게 될 작가와 시대에 대해서는 이게 아무래도 저번에 우리가 미학탐구에서 한번 다뤘던 작가인데 다배님 오늘은 또 어떤 작가 우리가 얘기하기로 했죠? 네,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우메즈 카즈오 작가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번에 방송에도 한번 나왔지만은 2024년 10월 28일이죠. 향년 88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셔서 작품에 대한 표류 교실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미학탐구에서 한번 했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 작가이기 때문에 공포 만화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두 평론가님의 고견을 좀 들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입체적으로 작품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 시대에 대한 것도 그렇고 공포만에 대한 것들도 한번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메즈 카즈오 작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우메즈 카즈오 작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메즈 카즈오 일본의 만화가고요. 히노 히데시, 모로시 다이지로와 함께 일본의 3대 공포 만화가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28일 향년 88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위암 투병 중이었다고 합니다. 1936년생으로 55년에 수배 형제, 별세계 등을 발표하며 프로로 데뷔했고 66년에 고양이의 눈, 소녀, 뱀소녀 등이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일본 전역의 공포 만화가로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1971년 주요 작품 활동은 쇼가쿠칸으로 옮기면서 표류교실, 나는 신고 등을 그의 대표작을 발표하면서 큰 인기를 누렸고 1995년에 완결된 14세 이후에는 더 이상 작품 활동은 없으셨다고 합니다. 뭐 작품 관련해서는 저희가 미학탐구의 시간에 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네. 이 작가에 대해서 이제 이사장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작품 관련해서 미학탐구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어요? 되게 궁금하네. 그냥 이 공포 만화라고 하는 거가 왜 어렵냐? 뭐 공포 영화나 공포 소설은 그래도 좀 보다 공포 만화가 더 어려운 이유가 뭔데? 그래서 뭐 이토준자 우즈메즈 카즈오가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만화를 그릴 수밖에 없었냐?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상상력 네네. 그리고 밀어붙이는 힘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군요. 우메즈 카즈오 선생은 1936년도에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나라현은 뭐 아시다시피 간사이에 네. 있고 그 오사카하고 교토 근처에 옆에 있고 있죠. 거기에 이제 아주 유명한 절도 있고 사슴 많이 사슴이, 나오는데 네. 그리고 그 나라의 숲이구나. 그 나라, 네. 그 나라에서 태어났고요. 정확하게는 태어난 건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주로 성장한 건 나라하고 바로 그 밑에 이제 큰 시가 와카야마라는 와카야마. 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고조시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조시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게 그 당시에 많은 작가들처럼 1947년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데스카 오사무 선생님의 그 신보물섬이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보물섬을 읽고 나는 만화가가 되겠어라고 결심한 거죠. 도대체 데지카 오사무는 어떤 삶을 산 것인가? 그러니까 정말 많은 작가들이 신보물섬을 읽고 나는 만화가가 되겠다라고 결심해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가는 루트가 뭐냐면 투고예요. 네, 그때는 어디에 투고했냐면 제일 메이저 잡지가 만화소년이었고요. 그래서 만화소년에 열심히 투고를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활동했던 작가들이 꽤 많은 분들이 자기의 회고를 담은 만화책을 내는데 그 회고를 담은 만화책에 보면은 항상 데스카 오사무 만화를 보고 만화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에 만화소년에 투고하고 근데 이 만화소년에 투고해서 유명한 작가들은 이제 만화소년에 꽤 많이 연재가 되는데 우메즈 가스오는 만화소년에 딱 한 편만 발표가 됐어요. 이게 이제 뭐 왕복이라는 4칸 만화가 딱 한 편 발표되고 그 뒤로는 작품이 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좀 마이너한 잡지인 그 소년소녀 단카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분교 출판이라는 데서 하는 소년 잡지인데 그러니까 단카이라고 하면 한자로 읽으면 담해인데 그 뭐 그냥 좀 마이너한 잡지. 똑같은 동명의 잡지가 있었는데 그 동명의 잡지는 그 박문사라고 하는 출판사인데 거기는 약간 전범 출판사 같은 데서 뭐 해군과 뭐 이런 거 항상 전쟁 때 하다가 그쵸. 이제 걔네가 전쟁에 지고 나서 그 잡지는 폐간이 되고 이거는 다른 출판사에서 냈던 건데 여기에 이제 몇몇 투고 작품이 이제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아까 그 성인수 작가님이 소개하셨던 숲의 형제라는 작품은 1955년도 6월 달에 이제 발행된 작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발행됐다고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카혼 시절에 네. 아카혼으로 발행이 됐던 잡지고 이게 되게 재밌는 잡지가 1955년이면 언제 이제 만화가 발행된 거냐면 우메즈 가스오가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예, 이제 발행된 거예요. 그때 아마 뭐 위키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나라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입시에 실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만화책이 나왔는데 숲의 형제라는 만화책은 어떤 만화책이냐 하면 두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한 만화예요. 그게 교토에 거주하는 일본의 쇼조 망가를 그렸던 미스타니 타케코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는 1930년생이고요. 그러니까 우메즈 가스오보다 6살 연상이죠. 36년생이니까 자기가 이 작가한테 작품을 보내서 우리가 같이 공동 작업을 하자라고 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든 걸로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 작품이 책이 나온 건 1955년 6월에 토모북이라는 출판사에서 아카온이 나왔었는데 이게 복간이 됐을 때 쇼가쿠칸에서 복간이 됐을 때 그 책을 설명하는 걸 보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미스타니 타케코와 함께 공동으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 아마 만화를 그렸던 걸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공동 작업을 했고 이 작품은 헨젤과 그레텔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던 작품인데 표지만 딱 봐도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근데 보면 곳곳에 약간 그 미묘한 호러풍의 느낌이 헨젤과 그레텔도 베이스가 약간 호러틱한 호러죠. 베이스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호러지. 네. 당시에 동화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잔혹동화예요. 애들이 읽히면 안 되는 책들이에요. 팔다리 자르고 막 이래요. 구두 신으려고 다리로 그죠? 발목을 베고 막. 뒤꿈치 자르고 막.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오래 만들었던 이 만화 단행본을 아카옹으로 내고 인기 작가가 돼서 이후에 이제 대본 만화 쪽에서 계속 꾸준히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본 만화에서 인기 작가가 돼요. 대본 만화라고 하면 이제 그 사서 보는 만화 말고 빌려서 보는 요런 만화 그런 것들을 이제 대갑 이제 대여할 때 되고 본이 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사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만화방 같은 데서 빌려보는 그런 케이스를 이제 대본 만화라고 많이 부릅니다.
지금 뭔가 정보를 네, 대본 다- 만화에 대해서는 우리 또 정다빈 님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지금 같아서. 일본어로 인간 파파. 일본어가 한가득 그러니까 적힌 정리를 거를. 하면 이거에 좀 보시고 있을 동안 네. 일본의 만화책이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이건 또 제가 여러 번 많이 얘기했었던 건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이 패전 국가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제로 그라운드가 된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전쟁 전에 출판을 하던 도쿄의 대형 출판사들은 대부분 전범 출판사들이었어요. 그쵸. 뭐 사실 고단샤도 전범 출판사고 대표적이죠. 여러 대들이 그러니까 한참 전쟁 동원기 때 온통 전쟁하자 뭐 소년병 뭐 이런 책들을 주로 내던 출판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프로파간다를 찍던 것들. 그러니까 거기는 다 활동을 못하게 활동이 다 중지가 됐어요. 전부 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폐허가 된 데서 시장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출판이 시작이 됐냐면 제가 아까 잠깐 아까옹이라고 출판 얘기했는데 이 아까옹이라는 거는 그냥 싸구려 출판물이에요. 싸구려 출판물.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종이 질도 안 좋고. 정규적으로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패전 전에 있었던 대형 출판사들은 이렇게 거의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쵸.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붕괴되면서 산업이 붕괴되면서 자발적인 산업이 나오면서 최대한 저렴한 형태의 책자들이 나왔고, 그래서 그 어린이 책 그러니까 예전에 아까옹이라는 게 에도 시대 때 어린이 그림책을 아까옹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대로 어린이들을 위한 책, 어린이 만화책을 아까옹이라고 불러서 그게 주로 어디서 많이 만들어졌냐면 이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서 그게 문방구나 서점이나 좌판에서 팔리게 됐죠. 그러다가 일본 경제가 이제 1950년에 한국 전쟁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 전쟁 특수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러면 경제가 회복되면 필연적으로 같이 오는 게 인플레이션이 오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오면 싸구려 만화책이 점점 비싸지니까 아까옹 예전에는 뭐 감각으로 생각하면 100원 내고 사던 책이 1,000원이 됐어. 그러면 내가 저게 별로 싸구려 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장이 어디로 넘어갔냐 하면 빌려주는 만화책, 대본 만화라고 우리가 부르는 빌려주는 만화책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본 거다 만화 설명하고 시장이 계신데. 만들어졌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왜 옛날에 뉴스 보면 그 되게 유명한 뉴스 있잖아요. 불량 만화를 추방하여 막 이런 뉴스 있잖아요. 그때 불량 만화가 내용적으로도 있지만 진짜 질이 안 좋았던 거야. 예. 먼지 풀풀 책 날리고, 자체의. 예. 책 자체 질도 그렇고 인쇄 질도 그렇고 막 떡져 있고 종이 막 이런 것들. 애들이 이런 거 봐서 되겠느냐, 뭐 먼지 날리고 이런 거 더러운 거 봐서 되겠느냐. 내용적으로도 그 질적으로도 약간 두 가지가 불량식품이네. 동시에. 예. 그런 것처럼 일본의 아까옹도 되게 질 나쁜 종이에 많이 찍던 거였는데 그러다가 조금 고급화가 되면서 못 사니까 그러면 그 대본소로 넘어가서 이제 대본 만화가 형성이 됐다. 아까 얘기한 데스카 오사무의 신보물섬도 네. 아까옹으로 나온 거예요. 아까옹의 왕이었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왜 아까옹에 실린 만화가 인기를 얻었냐 하면 되게 간단해요. 그때도 잡지가 있었어요. 만화소년 같은 잡지나 그다음에 소년구락부 같은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에 실린 만화는 뭐 4칸 만화나 한 페이지 만화나 끼케야 4페이지 만화나 이런 만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옹은 한 권짜리 만화를 그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편집부가 타치를 안 해. 왜냐하면 그냥 표지 보고 야 표지에 빨간색 더 많이 써. 표지에 더 재밌게 그려봐. 뭐 이런 것만 터치했지 내용을 터치를 안 했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젊은 작가들이 굉장히 자기 맘대로 그릴 수 있었고 그때 당시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그때 공식적으로 일본을 미국이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점령하면서 미국의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일본에 쏟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945년 이후에. 그러니까 미국에 쏟아 들어온 온갖 판문화를 보고 그거를 이제 베끼고 뒤섞고 했던 작품들이 아까옹에서 대거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밌죠. 그러니까 신보물섬도 여러 가지 안에 뒤섞여서 만들었던 거고 거기에 데스카 오사무가 영화적 연출을 결합하면서 센세이션을 만들어냈고 그런 재밌게 만든 아까옹들이 쏟아지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만화소년 같은 소년 잡지 이건 만화 잡지가 아니에요. 소년 잡지 그리고
아까홍 싸구려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아까홍과 대본 만화가 오버랩되면서 이게 1950년대에서 60년대까지 요 세 개가 거의 비슷하게 뒤섞여 있었어요 일본에. 자 그러면서 이 시장에서 이 우메즈 가즈오는 그 아까온과 대본 만화로 들어와서 이 대본 만화를 그리는데 우메즈 가즈오가 주로 호러 만화를 그리면서 큰 인기를 끌게 된 거죠. 그래서 3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고양이 눈 소녀라든지 뱀 소녀 같은 작품들이 그 공포 만화에서 그 당시에는 꽤나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고양이 눈의 소녀가 완전 센세이션한 작품이었고요. 이제 고양이 눈의 소녀 앞에 1961년도에 이제 대본 만화로 당시 이제 그 아까옹은 한 권씩 만화가 나왔다면 대본 만화에서 1960년대에 유행했던 거는 엔솔로지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뭐 그림자 그 다음에 무지개 이런 제목을 가진 엔솔로지가 나왔고 이 엔솔로지는 대부분 장르 엔솔로지였어요. 그게 이제 아주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1961년도에 무지개 그러니까 니지라고 하는 엔솔로지 29호에 어떤 만화를 발표했냐면 입이 귀까지 벌어질 때라는 만화를 발표했어요. 빨간 마스크죠. 그러니까 그렇죠. 빨간 마스크. 제목부터가. 입이 귀까지 벌어질 때라는 제목의 만화를 발표하면서 그 만화 옆에 카피로 공포 망가라고 카피를 붙인 거예요. 이게 일본의 연구 서적들을 보면 공포 만화라는 타이틀이 붙은 최초의 만화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까지 이제 그 간사이 지역에서 일하다가 63년도에 이제 도쿄로 상경을 해서 이제 도쿄에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죠. 아, 그러면 이미 올라오기 전부터 엄청 유명한 대본 만화에서 괴기 만화, 공포 만화를 그리면서 센세이션하게 히트를 한 작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괴기 이제 되게 독특한 거는 아마도 표류교실 때 미학탐구회에서 얘기를 하셨겠지만 이 우메즈 가스오의 만화는 남성향 만화 이 DNA가 많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성향 만화 쪽에 DNA가 많을 것 같으세요? 여성용. 여성향이요. 네, 우메즈 가스오는 여성향 만화 DNA가 제가 보기엔 70-80%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데뷔 작품도 일본의 쇼조만가 작가인 우메즈와 미스타니 하고 같이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쇼조만가의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한 작가고요. 그리고 이 그 소녀 만화풍 그림으로 호러 만화를 그렸는데 그게 가장 폭발적으로 히트한 작품이 1965년도 5월 달에 주간 소녀 프렌드에 연재를 한 고양이 눈의 소녀라는 작품인 거죠. 미학탐구에서 한 얘기가 이제 임나훈 작가님께서 그 표류교실의 다른 얘기들보다 여기에 나오는 사키코였나? 사키코라는 캐릭터가 주인공이 쇼를 좋아해서 하는 어떤 행동들 그런 거에 되게 눈길이 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씀해주셨던 좀 여성향적인 코드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을지. 네, 일단 작화도 여성향 작화를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눈이 일단 네. 그 주간 소녀 프렌드라는 게 여성향 여자 잡지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게 5화인가 그렇게 연재됐었는데 고양이 눈의 소녀가 보면 당연히 소녀 만화풍의 캐릭터고 이 소녀 만화풍 캐릭터에서 소녀 만화에서 괴기와 호러로서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던 거죠. 저 때도 표정은 이미 각이 나오네.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고양이 눈의 소녀가 4화 연재된 중편 만화거든요. 네. 간단하게 스토리를 소개해주면 이게 이제 가가 가문이라는 가가라는 가문이 있었는데 영주 가문이 있었는데 아마 가가시가 있어요 일본에 거기에 네네. 영주 가문이 있는데 거기 쌍둥이가 있어요. 그래서 쌍둥이 하나는 하나히메라고 하는 그 쌍둥이가 있고 그리고 유키히메라고 하는 쌍둥이가 있는데 그 영주가 하나히메는 되게 사랑하고 유키히메는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유키히메가 눈이 고양이 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영주가 유키히메를 싫어해서 독사를 해버려요. 유키히메를 독사를 해버려. 네. 그리고 흔한 나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현대 가가 가문의 그 후손의 정원을 파봤더니
유키히메가 마지막에 조각한 고양이 인형이 튀어나오고 거기에서부터 그 당시 현대에 살고 있는 가가 가문의 후손인 히토미야 타쿠미에게 이변이 벌어지기 시작한 그런 호러 만화. 벌써 거죠. 재밌다. 대를 이어서. 네, 대를 이어서 저주가 이어진 거죠. 전통적인 느낌인데 딱 우리가 음. 많이 봤던 공포 만화에. 그쵸. 그러니까 약간 원래 당시에 팔리니까 했던 만화와 이쪽을 넘어오기 시작할 때를 보면 감 잡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거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구나라고 본인이 스스로. 느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분들에서. 61년도에 스스로 처음으로 공포 망가라고 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난 이걸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음.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기본적으로 일본에 호러 공포, 그러니까 괴기 공포 전통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대략 일본에서 1920년대, 30년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로호러 넌센스, 에로그로 넌센스. 에로그로 넌센스라고 하는 유행이 있었거든요. 에로틱 그로테스크 넌센스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로테스틱과 넌센스가 지금으로 하면 호러나 괴기에 되게 가까워요. 네. 그 유행이 있었고, 그리고 일본은 에도 시대 때의 애홍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괴기담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귀신들 많이 나오잖아요. 엄청나죠. 아니, 그리고 더 올라가면 그 두루마리 그림에서 지옥 초지 같은 네. 네. 두루마리 그림을 보면 아이 사람들 갖다가 막 쇳물에 담그고 뭐 표정도 리얼하고. 뭐가 와서 막 파먹고 이러는 지옥이 묘사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괴기에 되게 친숙한 나라잖아요. 우리가 네. 뭐 알다시피. 근데 그런 친숙한 괴기를 아까온과 대본 만화 시대에 이거를 대중적인 만화로 묶어냈고 그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전통적인 소녀 만화 베이스의 호러 만화의 형식을 완성을 해낸 사람이 우메지 가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일본 호러 만화계의 데지카 오사무가 돼버린 거네. 데즈카 오사무라고 볼 수 있는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는 그게 아니라 그 다음 작가들은 그쵸. 나는 네, 공포 네. 만화 할 네. 거야 하면은 네. 저거 전부 되는구나. 전부 다 우메지 네. 카즈오 보면서 그러니까 이토 준지가 있을 수 있었던 거는 그쵸. 우메지 가조가 있기 때문에 이토 준지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호러 만화라는 게 사실 되게 그 대중적이냐고 하면 드러내놓고 보기 되게 힘든 만화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 팬덤이 존재하고 이걸 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걸 확인시켜준 사람인 거죠, 처음으로. 근데 계속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까 질문에서 그 우메즈 가소의 만화가 남성향, 여성향 쪽에서 어느 쪽 DNA가 더 많겠느냐 그래서 당연히 여성향 네. 쪽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성향 쪽에서 호러 만화가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본의 호러 만화는 상당 부분은 여성향의 DNA를 가지고 있게 된 게 누구 때문이다? 우메즈 가소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이 대본 만화에서 만화를 하다가 1960년대 초반에 주간 소녀 프렌드로 들어와서 네. 거기서 호러 단편을 그려요. 아까 얘기했던 고양이 눈의 소녀가 정말 폭발적으로 히트를 하고 물론 그 전인 1958년대 오야쿠도 소녀 같은 작품을 발표를 하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소녀북이라는 슈에이사의 만화에 나왔던 만화인데 오야쿠도 소녀는 한글로 읽으면 오백도 소녀인데 나는 그래서 이게 아니 사람 온도가 100도인가? 라고 했더니 열심히 뒤져봤더니 오야쿠도라는 게 뭔가 소원을 빌기 위해서 신사나 절에 100번을 참배를 가는 걸 오야쿠도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것 완전 호러풍의 만화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데뷔 시즌에서부터 호러 만화를 그리면서 1960년대 일본의 소녀 만화가 추구한 3대 정서가 있는데 하나는 슬픈, 하나는 무서운, 하나는 유쾌한 이 3대 정서 중에서 이 우메즈 가소는 무서운이라는 정서를 커버하고 그 이후로 이러한 만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71년도에 가면은 이제 쇼카쿠간으로 옮기면서 이제 표류교실이라는 작품이 그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재민 평론가님도 표류교실 보셨죠? 네.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인터넷에서 짤들을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쵸. 그게 여기서 나왔구나. 저도 표류교실을 모를 때는 너무 많은 밈을 봤던 그 짤들 네. 있잖아요. 그 그 표정. 그 뭐지?
철조망 같은 데 애들 떨어지는 거. 네. 막 소리 지를 때 네. 내일 쉬게 해주세요 막 이런 짤 만들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 짤이 여기서 나왔구나 이런 근데 거. 그 장면 되게 충격적인 엄청 충격적인 장면이잖아요. 장면이잖아요. 만화 안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짤이 여기였구만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으아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그런 만화였죠 저한테는. 그래서 이 표류교실 말고도 우메즈 카즈오의 작품들을 몇 개를 본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호러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찾아보잖아요. 이제 부고기사 쓰면서 찾아보는데 이 사람 되게 웃긴 사람이구나. 네. 인간 자체는 되게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 이토 준지가 사실은 개그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근데 사람을 웃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 네. 근데 이 사람은 진짜로 무섭게 하고 싶었어. 그게 확실히 느껴져요. 당신들의 충격 한번 받아봐. 작정하고 그랬다는 느낌이 들죠. 왜 그러냐면 이토준지는 그래도 기승전결이라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이 좀 이상하게 그냥 흐지부지 되지만은 우메즈 카즈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너에게 미친 놀라움을 계속 줄게. 에너지. 심지어 어떤 맥락을 쌓아가면서 이 다음에 이런 게 나올 거니까 대기하세요라는 그 시그널들을 주잖아요. 네. 보통은 안 줘요 이 사람은. 그 사람 아침 막장 드라마의 한 개왕권 10배 이 정도 되는 갑자기 김치 들고 갑자기 개헌권 10배로 때리는 거야. 막 이런 이게 느낌이야. 갑자기 막 싸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괴물 팍 나오고 막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 그리고 저는 그 미약탐구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면서 발생하는 그 에너지 때문에 네. 분명히 제가 공포 만화 안 좋아하거든요. 전 무서운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엄청난 에너지, 그죠. 제가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데. 맞아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가능했던 게 또 시대적인 배경도 좀 있을 것 같은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메즈 카즈오의 전성기라고 이렇게 보면 30년 정도를 넓게 봐서 네. 그 시기 동안이 일본이 되게 격동의 시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은 되게 에너지 없고 변화가 없고 조용하고 이렇게 차분하고 이런 시대지만 60, 80년대 이 30년 동안은 일본도 엄청난 격변을 겪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시대의 에너지 자체도 되게 높았어요. 내일의 조 얘기할 때 우리가 좀 얘기했었죠. 약간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만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그렇게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차곡차곡 쌓여 올라가서 한 방에 빵 터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가 빵 나와도 그럴 수 납득할 있어. 수 있다. 네, 납득이 가능한 거죠. 그런 식의 세대였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 나온 이토준지의 만화 같은 걸 보면 되게 빌드업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훨씬 정적이기도 그죠? 하고. 되게 정적이에요. 근데 이 작품은 이런 표지글씨뿐만 아니라 우메즈 카즈오의 작품들은 되게 역동적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그게 약간 뭐랄까 시대적 배경 물론 개인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게 되게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사장님은 표류교실 언제 처음 보셨어요? 저도 그러니까 번역이 안 된 원본 만화는 일찍 봤었는데 답답하죠. 답답하게 그 보다가 그래서 이 세미콜론에서 일본 네. 만화 낼 때 우메즈 가수 포유교실 내줘 노래를 부르다가 그때 내줘서 네, 얘기를 네, 네. 직접 네, 하셨었군요. 네, 되게 네. 기쁘게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 표류교실 전에 네. 좀 더 약간 계보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네 이 우메즈 가수가 어떤 만화를 해서 어떻게 만화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줬냐 그리고 이 작가의 퍼스널리티는 무엇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건 이 사람이 그 말년 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동안은 탤런트로 활동을 했어요. 그죠? 예능인이죠. 한국이지. 네네. 그리고 사실 처음에 오사카에서 작업을 하고 도쿄에 와서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도 탤런트를 하려고 했어요. 이거 몰랐네. 예. 그러다가 이 위키 보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만화를 그리게 됐는데, 자, 아까 이제 우리가 고양이 눈의 소녀 프렌드에서 주로 이렇게 활동을 그랬고, 소녀 만화 씬에서 활동을 했다고 그랬는데,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소녀 프렌드의 엄마가 무서워 뭐 이런 작품도 했었고, 제일 센세이션한 작품이 뭐였냐 하면, 그, 뱀 여자라는 뱀소녀. 네네 뱀소녀 뱀 여자 뭐 이렇게 번안을 아마 그 정확하게는 헤비 온나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뱀 여자라고 되어 있는 작품인데 그러니까 이 작품 같은 걸 보면
이 우메즈 가스오가 일본에서 만화에서 공포라는 분위기를 사실 만화에서 공포를 만드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쉽지 않죠. 저희가 장르 수업할 때 공포를 만들기 가장 어려운 매체가 만화다. 왜냐하면 만화는 특히 종이로 된 페이지 만화는 내가 넘기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깜짝 놀래키지를 못한다. 그래서 사실 정말 이 베이스에 공포가 깔리지 않으면 진짜 어려워서 이 만화로 공포 만화를 하는 건 되게 탁월한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탁월한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공포 만화들을 이제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니까 자 처음에는 아까 그 고양이 눈의 소녀라고 하는 거는 쌍둥이인데 저주를 받은 고양이 눈을 가진 그런 캐릭터를 등장시켰고 그 다음에 그 뱀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엄마가 무서워나 뱀 여자 같은 경우에는 뱀이라고 하는 우리가 누구나 생각하면 되게 공포스러운 존재를 엄마라고 하는 존재하고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정감 있어야 되는 행복의 상징이어야 되는 엄마라는 존재가 알고 봤더니 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정 자체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게 되게 우리가 지금 보는 센세이션보다 1960년대의 센세이션이 훨씬 더 컸다면 그 1960년대에는 드라마에서도 그 다음에 소녀 잡지에서도 소녀 소설에서도 가족의 따뜻함을 얘기하는 작품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시대가 그럴 수밖에. 당연히. 그러면 엄마는 여전히 모성을 지닌 아주 따뜻한 존재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엄마가 뱀이었던 거야. 정반대로 했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시대를 앞서 나가는 그 엄마가 뱀 여자라니라고 하는 이런 충격을 주는 작품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러에서 호러 만화에서 공포를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잠깐만 엄마가 이상해. 저 엄마가 왜 이상하지? 그러면서 이 소녀가 조금씩 의심이 증폭되고 그 증폭되는 의심을 조금씩 독자들에게 확인시켜주면서 종래에는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그런 작화로서 뱀 여자라는 캐릭터가 등장함으로써 정말 그로테스크하고 추악한 작화로 공포를 극대화시켜 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소녀 만화 화풍을 기반으로 해서 의심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뱀 여자라고 하는 아주 정말 공포스러운 그런 형상으로 그로테스크한 형상으로 공포감을 주는 것. 결국 요 방식이 이후에 지금까지 이토 준지의 방식이나 제가 일본 호러 만화 중에서 최고 걸작이라고 꼽는 좌부녀 같은 만화나 다 똑같이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작화로 그려지는 이 우메즈 가스오의 그로테스크한 추악함 같은 것들이 결국 표류교실에서 SF적 설정이나 판타지한 설정하고 맞물리면서 폭발적으로 더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우메즈 가스오가 정말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작화로 이 사람들의 공포감을 만들어내고 정말 육체적인 감각까지 느끼게 하는 생리적 공포감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뱀녀 시리즈고 계속 시리즈들이 있었고 뱀녀 시리즈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 하면 거미 시리즈로 가요. 그 뒤에 이제 인기를 얻었던 게 그 붉은 거미의 저주 같은 그런 작품들인데 그러면 이제 뭐예요? 뱀녀, 붉은 거미 당연히 그러면 그 여성 캐릭터와 거미가 합쳐지는 되게 그로테스크하고 기형적인 어떤 그런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이 되게 가학적인 그 타자에 대한 시선들을 작품으로 가져와서 되게 그로테스크하게 보여주는 그런 실험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1960년대에 본인의 작품에서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선구적이었던 것. 자, 그래서 보면 대충 연대기를 보면 고양이, 뱀, 거미.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가 공포 만화의 이름을 붙은 맨 처음에는 입지져진 캐릭터. 그다음에 약간 고양이 그렇게 이게 되나? 이러면서 이렇게 해본 것 같아. 입지져진 캐릭터 진짜 맞아요. 그 빨간 마스크로 입지져진 그죠. 캐릭터. 그다음에 고양이 눈, 그다음에 뱀 여자,
거미 여자까지 그리고 표류교실은 다 섞어서 네, 이렇게 그 나오고. 모든 것들이 섞어지면서 원래 본인이 많이 이 당시의 대중문화 특히 이제 그 1950년대 60년대 미국의 대중문화가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당시 그 사이파이라고 부르는 일본 네. 그 미국의 SF 판타지 장르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고 공상과학이라고 부르고 그 싸구려들이 뭐 고무옷 입고 나오고 그런 대중문화의 다양한 코드들을 뒤섞어서 표류교실이라는 걸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주 추함과 아름다움, 그로테스크함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작품들을 만들어내서 인간의 본질을 고민하게 되는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게 된 거죠. 이때 그 약간 뭐랄까 미학 발전사에서도 이게 맞물리는 지점이 추함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 시기에. 근데 추함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아름다움만 있으면 대체 추한 게 왜 필요하냐라는 식으로 되게 막 반박이 있기도 했고, 이 추함이 그 아름다움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기 때문에 이 추함을 오히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론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딱 우메지카주가 발견된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움의 가치를 다시 볼 수도 있고, 이 가운데서 이 폭력적이고 추한 세계의 가운데서도 생겨나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가 회자가 되면서 이 시기부터 이제 거장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그 단계가 착착착착 밟아 나가는 거죠. 재밌는 거는 역시 이 시대하고 백그라운드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거든요. 1960년대 초중반에 우메즈가스오의 소녀 공포 만화가 큰 인기를 끌면서 1966년쯤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신드롬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시기는 뭐냐면 일본의 고도 성장이 뭐 정신없는 고도 성장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도 성장이라고 하는 사회 경제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 고도 성장을 통해서 소녀 팬들이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소녀 팬들이 자신의 문화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그 소녀들이 따뜻하고 그런, 왜냐하면 경제가 나아졌는데 따뜻하고 막 예전에는 그런 만화들 많았어요. 1950년대 소조 망가만 해도 어떤 만화들이 많았냐면 막 고난받는 소녀, 착한 소녀들이 이국의 왕자를 만나고 막 이런 만화들이 많았는데 60년대 딱 들어가면서 우메즈가스오를 필두로 해서 이런 호러 만화들이, 예전 같으면은 그렇게 인기를 못 얻을 호러 만화들이 인기를 얻었던 거에는 분명히 1960년대 일본의 고도 성장이 백그라운드로 있고, 그리고 66년도쯤에 폭발적으로 붐을 이루면서 모든 잡지에서 뭐 마가렛이나 프렌즈나 이런 잡지에서 그 괴기 만화들을 연재하기 시작하면서 뭐 고가신이치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 괴기만 미즈키 시게루도 들어와서 괴기 만화를 연재하고, 심지어 우메즈가스오의 작품은 예전에 대본 만화 때 펴냈던 작품들이 막 결책 부록의 형태로 재수록되기도 하고, 그래서 1960년대 66년 그 이후에 이제 되게 폭발적으로 우메즈가스오의 공포 만화가 완성되었던 시기고, 그 붐이 1970년경까지 이어져요. 그게 딱 말하자면 일본의 고도 성장이 평탄화되기 시작했을 때가 70년 이제 오일쇼크 오면서 평탄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시기까지가 맞물려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가 이제 일본의 경제도 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불안한 거예요. 좋은데 우리가 그만한 업적을 이루었나? 그건 또 아니거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니까 불안함이 이런 걸로 발현했다고 보고, 또 한 20년쯤 지나서 1990년대가 되면 그 뉴웨이브 망가라고 하는 되게 허무주의랑 이런 거 얘기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고등학생이 벤치 끌고 다니는 그 만화요? 네, 그런 만화들. 그러니까 그게 그런 류의 허무주의나 이런 것들이 이때는 이제 끝나겠구나, 이게. 이 부가 끝나겠구나가 보일 때야, 이때는. 근데 이때는 끝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유 없이 멸망하고 이유 없이 뭔가 재난이 생기고 뭔가 공포로. 네, 우리는 잘못될지도 몰라라는 불안이 있었다면 90년대가 되면 이거 끝날 거다 이제라고 생각하는 걸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이 만화 연재되던 시기가 딱 달에 막 사람 보내고 이러던 시기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럴 때예요. 낭만 상상력이 내 마음대로 펼쳐질 수 있는 거구나. 마음대로 상상해도 어딘가에 그런 게 있을 거야라고 해도 되는 그런 것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대중문화가 형성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메즈카주 작품 보면은 지금 봐도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아까 그로테스크한 그런 그림도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그림이 요즘 최근에 와서 다시 보셨을 때 그림이 좀 어때요? 저는 보면은 그냥 교과서 그림 같거든요, 되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만화에서 그림이 꼭 완벽하게 모든 걸 좌우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림에서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향력이란 게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되게 옛날 만화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올드한 표정과 그리고 우리가한테는 너무 밈으로 유명한 그런 표정들이 가득한 만화라서 보면서 저는 내가 그냥 웃길 줄 알았어요. 네. 그냥 웃기고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딱 보는데 너무 지금도 빨려 들어가면서 보게 되는 지점이 있어서 되게 놀라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화에서 그림을 잘 그려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다시 질문한 게 그거거든요. 잘 그린 그림이 뭐냐? 그러니까 만화에서 모든 그 미장센이라고 부른다면 이 연출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잘 만든 만화 그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림에 한 국한해서 얘기를 하면 그림뿐만 아니라 이걸 배치하는 그 구도나 연출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잘해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표정을 보여줄 때 얼마만큼의 크기를 보여줄 거냐, 그리고 앞에 우리가 읽어온 맥락들이랑 얼마나 조화가 이루어질 거냐 하는 것들을 계산해놓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엄청 잘해요. 맞아요. 네, 엄청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우메즈 가수가 쇼조만가에서 활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쇼조만가에서 소녀를 그리는 블링블링한 그림에 거기에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배경과 어떨 때는 그 조명과 광원의 효과들, 그 다음에 표정 연출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감정을 정말 기가 막히게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 만화들의 특히 60년대 후반의 만화에 접어 들어가고 그 표류교실 같은 만화에 들어가면서 귀여운 미소녀와 극악한 크로테스크한 캐릭터들의 대립도 극한 대립도 보여주면서 미추의 대립도 그야말로 이 탁월하게 보여주는 작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성이 되게 뛰어난 작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펜터치가 많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간 그림이면 잘 그린 그림을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딱히 그렇지 않아요. 뭘 보여줄 거고 어떻게 보여줄 거냐가 사실 거의 전부인데 우메즈 카즈오는 그 효과 있죠. 대비의 효과. 이걸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작가예요. 앞에까지 되게 평화로웠다 갑자기 빡 터졌을 때 이 전조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빵 터졌을 때 느끼는 경악을 표정으로 같이 공감해주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우메즈 카즈오의 그 표정이라고 부르는 우메즈 쇼크. 네. 진짜 쇼크였던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이 나타내고 있는 감정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빨려 들어가는 거지. 한 컷 한 컷 떼어서 시간을 천천히 두고 천천히 보면 안 빨려들어요. 만화의 형태니까 빨려드는 거거든요. 웹툰에서도 잘하셨을 것 같아.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효과를 잘 쓰니까. 매체의 어떤 그 뭐랄까 성질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연구를 하셨겠지만 감각적으로도 되게 뛰어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우메즈 가스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지금 번역본이 표류교실밖에 볼 수 없어서 그런데 이제 그 초창기에 아까 우리가 있었던 고양이, 뱀, 거미 그다음에 뭐 미라 뭐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네. 이 만화들은 명확하게 공포를 자극하는 만화들이에요. 그리고 표류교실은 공포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메즈 가스오가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에 넘어가면서 공포를 느끼는 것, 공포를 주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인간의 심리에 대한 탐색을 하는 단계로 나아가거든요. 그게 뭐 그 갓난아기 소녀 뭐 이런 작품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심리를 탐색하는 단계로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표류교실 작품 같은 걸 보면 단순하게 이렇게 괴기 만화, 호러 만화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런 탁월한 연출법을 기반으로 해서 SF와 판타지한 장르로 확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공포가 아니라 심리적인 갈등과 심리적인 고민들을 담아냈잖아요. 지금 표류교실은. 그렇죠. 엄청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만화로 발전을 시켜 나간 작품들, 그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1970년대의 우메즈 가스오의 만화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나는 신고라는 작품도 있던데 네, 한국에서는 그 후기작이죠. 혹시 보셨나요? 잠깐이라도. 저는 봤어요. 나는 신고. 어떻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원서로는 볼 수 있어요. 우메즈 가즈오 후기작은 특히 원서로는 구하기 되게 쉬워가지고 저번에 미학탐구회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북으로 본 게 있죠. 이북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후기작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숲속의 그 형제 같은 것도 소학관에서 다 복간해서 다 전자책으로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약 오르고 배 아프고 화나고 네. 기타 등등이 뭐냐 하면 일본의 작가들은 지금 다 전자책으로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1900 옛날 작가들. 20년대 30년대 활동했던 작가도 찾아서 복간해서 뭐 단행본으로 내고 단행본이 종이책이 절판되더라도 전자책은 계속 유통이 되고 있어요. 모든 작가의 책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책들이 다 전자책으로 네.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렇군요.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나는 신고는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전 못 봐가지고. 일단 표류교실에서 그 표류교실보다도 조금 더 그 기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아무래도 표류교실 이후에 연재한 작품이다 보니까 시대가 조금 발전했고 과학기술도 그만큼 조금 더 발전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거에 대한 공포가 같이 느껴졌고, 그리고 저는 우메즈카즈 초기 작품들도 좋아하는데 표류교실부터 가면서 광기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광기의 발생이라는 테마를 되게 다각도에서 비춘 점이 이 작가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되게 잘 보여준 작품이라고. 광기의 작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녀 만화 쪽만 얘기했잖아요. 우메즈 가수가 소녀 만화에서 인기를 얻은 다음에 소년 만화에도 되게 많은 작품을 연재해요. 그래서 뭐 주간 소년 매거 대표적으로 주간 소년 매거진에 연재한 작품 같은 걸 보면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어떻게 읽어야 되나? 히키와레 인간 뭐 이런 작품이 있는데 네. 히비와레 인간인가 뭐 이런 작품인데 이 작품이 어떤 스토리냐 하면 시체를 이어붙여 만든 인조인간이 돌아다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균열 인간인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미라 같은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붕대를 두르고 온 몸이 찢어져서 만들어서 멋대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걸. 그래서 이를테면 소년 만화 쪽에서는 약간 괴수적인 느낌의 공포물들을 좀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이제 우리 정다민 PD님이 얘기했었던 그런 맥락하고 다 있는 거죠. 약간 프랑켄슈타인인데 일본 특유의 그쵸. 고어를 더 넣고 아주 고어해요. 네. 그런 지점들이 있고, 그리고 소녀 만화에서 가지고 오는 이거를 감성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점점점 그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우메즈 카즈오의 그 만화 스타일이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살면서 본인이 고민하는 사람이 언제 미치는가, 언제 두려움을 느끼는가가 이제 SF 시대가 되었을 때는 표류교실이 나왔고, 그 뒤에는 메카닉에 대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실제로 잃기 시작할 테니까 그때쯤 가면은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한 공포가 있었고, 그리고 14세쯤 가면은 그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복제인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막 이론상으로 막 증명되고 이렇게 되기 하면서 그런 것들이 14세 같은 만화에 또 거기서 느끼는 공포 이런 것들이 펼쳐졌던 것 같네요, 이 사람은. 네. 그래서 공포에서 나와서 이제 소년 만화 잡지에서는 본격적으로 SF 쪽으로 가고 네. 그런 SF에서는 근데 이 우메즈 가수의 SF는 뭐 목이 잘려 있는 매드 사이언티스트나 아까 얘기했던 조각조각 기워서 만든 인조인간이나 이런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되게 B급스러운 그런 호러 SF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해주신 프랑켄슈타인스러운 이미지를 가진 캐릭터들도 거의 매 작품마다 나왔던 것 같고요. 혹시 14세란 작품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14세는 못 봤어요. 저도. 저는 살짝 봤어요. 이게 더 그것도 되게 유명한 작품이긴 한데 진도를 못 나간 겁니까? 아니면 보다가 이제 원서로 보니까 진도가 그 한국어판으로 볼 때보다 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다가 끝까지 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게 1995년도에 네네네 나왔었던 작품이죠. 거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보면 거의 대충 이 작품은 그냥 저도 뭐 이렇게 카피만 보고 봤었는데 대부분 표류교실의 후속 네, 작품? 연장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표류교실보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갈 때까지 가시는구나 하면서 봤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나는 다시 말하자면 공포 만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공포라는 감정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근데 이상하게
재밌는 공포가 이토준지 만화였거든요. 나 이토준지 만화를 보면은 귀여워 그냥 그 상황들이 너무 그냥 귀엽게만 받아들여졌는데, 근데 이번에 우메즈 카즈오 이제 이렇게 쭉 돌아가시고 나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다 보니까는 이토준지 거보다 훨씬 더 제 입장에서는 흡입력이 네.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담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해프닝, 단순한 재미 이런 것보다는 뭔가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거에 대한 고민에 대한 근원 이런 것들을 좀 담으려는 노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전 또 철학적인 거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14세라는 작품을 한국에서 좀 보고 싶은데 나오는 데가 없네. 네, 이건 그 일본의 비코믹이라는 데서 네. 온라인에서 공개하고 있거든요. 뭐 네. 몇 편은 공개하고 당연히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어디선가 내주시면 망하려나? 아니 그래도 우메즈 가스오 만화 그러니까요. 이거를 잘 포장만 잘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근데 한국에서 호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방금 성인수 작가님이 설명하신 거라고 봐요. 공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공포라는 감각을. 네, 그러니까 공포를 즐긴다라는 감각이 있으려면 내 상황이 그게 안 돼. 내 상황이 완전히 안전하고 음. 그리고 내가 위협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워낙 다이나믹한 사회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공포라는 감각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특화되어 있는 스트레스로죠. 이게 해소가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받아들였을 때 특히 한국에서 자란 남성들은 이걸 해소하는 방법을 몰라요. 딱 내가 그런 것 같아. 승화시키는 방법을 몰라요. 못 배웠어요. 공포는 부정적인 거고 느끼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았을 때 스트레스인 거야. 이 감각 자체가. 그리고 이게 사회 전반에 저는 깔려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공포가 보고 나서 뭔가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찝찝하고 맞아. 불쾌하고 이러니까 곡성 보고 나서 한 세 달을 찝찝했던 것 같아. 그런 감각을 재미의 영역까지 확장시키는 훈련이 없어요. 한국의 어떤 문화를 배워나가는 체계 안에서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일본은 어릴 때부터 요괴도 그렇고 우리 안에 그 일단 자연재해가 많은 곳이기도 하고 거기는 그렇죠. 그래서 그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내 삶의 한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훈련이 많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공포라는 말을 빼놓고 보더라도 우메즈 카즈오는 되게 작가들이 한 번은 공부해 볼 만한 작가다 싶은 게 그럼요. 본인만의 화풍이랄까 본인만의 네. 스타일도 잘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본인이 느끼는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도 너무 과하지 않은 메시지로 안에 넣은데 또 달짝지근하게 잘 만들어줘서 아침 드라마 같은 막장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이렇게 잘 구현한 것 같아서 작가들도 공부하기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작화의 계보로 보면 일본의 크게 작화의 계보가 하나가 데스카 오사무의 계보, 그러니까 디즈니풍 그림에서부터 출발한 쭉 가는 계보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카미시바이 계보라고 해서 이렇게 되게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계보가 하나 있고, 근데 보통 카미시바이 계보에서 이제 극화로 연결돼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시라토 삼패 같은 아주 사실적인 작화를 하는 계보가 있고, 극화에서 되게 이 과장돼 있는 이렇게 격렬하게 그리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메즈 카즈오는 이 계보 중에서 격렬하게 그리는 계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만화의 계보의 작화의 계보를 보면 데스카 오사무 풍 계보, 그리고 이 데스카 오사무 풍 계보에서 소년 만화가 나오고, 이 데스카 오사무 풍 계보에다가 알퐁스 무아가 합쳐지면 쇼조 망가 스타일이 나오고, 그리고 카미시바이 작화가 나오고, 이 카미시바이 작화에서 되게 그로테스크함이 강화되면은 이 우메즈 카즈오 그림이 나오고, 그 그로테스크함을 강화한 하나의 스타일이 우메즈 카즈오부터 시작한 스타일이 이후에 가로나 뭐 이런 언더그라운드 만화에서도 계속 그 스타일이 살아남고, 아주 어떻게 보면 일본 만화의 굵직한 그림 스타일에 되게 중요한 한 획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정말 번역이 안 돼서 아쉽기는 하지만 이 만화라는 매체의 그림의 스타일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우메즈 카즈오의 그림 스타일을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림의 밀도가 되게 중요하고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림 자체로만 배경을 제외하고 인물만 보면 되게 밀도 낮은 그림이에요. 단순하죠. 근데 거기서 표정을 어떻게 이끌어내는가가 진짜 중요한데, 저는 지금 한국 웹툰에서 되게 좀 개인적으로 불만인 점이 뭐냐면 표정들이 되게 정해져 있어요. 정형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뭐랄까
많은 시간 동안 축적이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메즈 카즈오는 속성으로 배울 수 있다. 그 그쵸, 표정에 그쵸. 대해서는 네. 표정을 진짜 속성으로 다이나믹한 표정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를 표류실만 봐도 충분합니다. 네. 네, 다 나와요 표정들이 인간의 표정이. 그리고 한국 작화에서 되게 약한 게 그로테스크함이거든요. 맞아요. 되게 약해요. 한국 사람들이 순하고 착해서 그로테스크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었을까? 있기는 네. 옛날에 조치원 선생님이라고 있었는데 조경규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 좀 한두 명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그로테스크함을 잘 못 담아요. 그리고 못 견뎌요 사람들이. 네. 컬러로 그려야 하는 경우가 많기도 맞아, 하고요. 맞아. 근데 그 그로테스크함이 어떻게 보면 만화에서 굉장히 강력한 표현의 네. 방식이거든요. 현실에서 불가능하지만 만화로는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죠. 엄청나게 사람 안에 감각을 이끌어내는 그런 거죠. 그림만 보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방금 순하고 착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네. 그 폭을 못 견디는 거죠. 음. 네, 진폭을. 그래서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요 질문도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었는데 2023년부터 유달리 이제 쭉 보다 보니까는 지금 자 방송에 집중해 주세요 두 분. 지금 아마 이제 우메즈 카즈오 옛날 작품들 그림들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입이 귀까지 벌어질 때 그 작품 보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2023년부터 보니까 이제 좀 돌아가시는 주기나 횟수가 거장들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타이밍이 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다. 슬픈 일이죠. 네, 그래서 작년만 해도 재작년만 해도 이제 점점 한 분씩 그냥 부고가 좀 자주 떴던 그냥 네.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전평시에서 그때그때마다 좀 다뤄야 될 작품들이 많을 것 같고 뭔가 좀 그때그때마다 어쨌든 우리가 뉴스를 접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정보를 같이 제공하면은 좀 더 입체적으로 기억하실 수 있으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렇게 뭐 여러 일본의 거장들 그리고 뭐 또 해외 미국이나 네네. 뭐 유럽의 거장 작가들 같이 이렇게 다루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작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국의 출판에서 우메즈 카즈오 작가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집을 뭐 전자책으로 좀 내도 괜찮지 않을까? 저 근데 한국의 전자책 시장이 별로 안 커서 네. 보고 싶어 14세. 14세도 그렇고 아까 고양이 눈의 소녀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에비온난가 해봤나? 예. 그 뱀 여자도 네. 그렇고 좀 걸작들을 이렇게 이런 거 애비가 좀 되면 새우가 되는군요. 네. 애비는 새우네 해비네 해비, 해비 해비. 그쵸 네 아 해비가 뱀이에요? 네, 해비가 애비는 새우고 새우 여자는 되게 이상하잖아. 귀여울 것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긴 해. 있을 수도 있어. 뒷걸음질로 도망치는 사람. 생각해봐 내 크기만한 새우처럼 생긴 여자가 갑자기 해변가에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 펄떡펄떡거리면서. 어쨌든 네 마무리를 해주시면. 네. 아, 그래서 좀 이렇게, 다양한 만화들도 더 적극적으로 좀 번역되고, 그리고 그 만화들도 같이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에 있는 좀 작가들의 작품들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게 좀 이게 데이터로, 책으로, 전자책으로 이렇게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옛날에 그 체록 사업 같은 거 따라서 다니다 보면 네네 몇 년 전에 있었죠. 네, 많이 봐서.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지하실에 책이 진짜 많았는데 언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날 지하실에 침수가 돼가지고 다 버렸다. 그거 진짜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다 원고들이었다. 네.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좀 이렇게 지금이라도 복원시키거나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생겨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꼭 국가가 아니더라도 사회공헌 사업하는 것들 많거든요. 사회공헌 하시는 분들 중에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우메즈 카즈오 선생님 얘기를 하면서도 또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아, 거장들의 시장은 일단 투고부터 시작했구나. 누가 뭐라고 하건 일단 그래서 보냈구나. 네. 맞아요. 그게 시작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미학탐구에 이어서 우메즈 카즈오 선생님 얘기를 두 번째로 이제 하는데 두 번 이제 저도 얘기하고 다른 분들 얘기를 하니까 저 나름대로 어떤 우메즈 카즈오의
라는 작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마찬가지로 이제 표류교실도 좋은 작품이지만 다른 초기작이나 후기작들 재미있는 작품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언젠가 한국에서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무즈카조 선생님. 이번에 어쩌다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장르는 아니라서 제가 네. 평소에 즐겨보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보면서 남기신 만화들이 엄청난 만화들이고 지금 봐도 재밌고 지금 봐도 연구하고 공부할 만한 내용들이 충분한 그런 만화들인데 이런 좋은 만화들 남겨주시고 가셔서 감사드리는데 자꾸 얼굴은 그 생각이 나. 예능 나오셨을 때 그 특유의 포즈 있잖아. 네. 손가락 사인도 손가락 그 말 안 되는 사인 이거 해가지고 그거 하시고 그거 계시는 그 유쾌한 그 맞아요. 모습이 전 잘 모르지만 그 생각나는데 좋은 만화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전평시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작가 다루도록 할 건데 다음 시간은 진짜 그거 하시죠. 나가이고. 네네네. 나가이고. 순서적으로도 맞는 것 같고. 네. 황인수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또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음. 만화 다양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양한 만화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려면 볼 수 있는 만화가 많아야 돼요. 아 그것도 네. 진짜 동의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우메시카쇼 만화가 다양한 만화인 거야. 그죠. 그런 작품들이 늘어나야 다양한 작품을 본 사람들이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기회가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5년 첫 전평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